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든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이재명 대표 측근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전쟁일까요? 대선을 치른 지 반년도 안 돼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두 사람이 다시 맞서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전쟁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운 처지인데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일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종찬 소장, 오늘 여론조사 예. 갤럽도 나왔고 또 몇 군데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오늘 알아봐야 될 텐데 예. 뭐 전쟁이라고 하니까 상황이 큰 거 아니에요? 전쟁이면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좀 보고 예. 여론조사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에서 드리는 화장품, 지금까지 선크림 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오늘부터 클렌징 폼으로 바꿨습니다. 아. 네, 클렌징 폼 그렇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2만 9천 몇백 명인데요. 네.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이 이번 주에 3만 명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거든요. 예, 이틀 남았으니까요. 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넘을 것도 같고 아무튼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전부터 이렇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애청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파란대무님, 발음하기도 힘든 태풍 흰남노 주말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침수될 만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피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전력을 다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흰남노 발음도 난 맨 처음에 뭐 한남 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이게 라오스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국립공원의 표기어입니다. 그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우리나라 정세처럼 내려가다가 뭐 우회전 딱 해버려갖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태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뭐 지난 뭐 매미급이고 초강력이면은 건물도 무너뜨리는 그런 맞습니다. 태풍이라고 네, 하는데. 슈퍼 태풍. 네. 예. 아무튼 좀 별일 없이 예. 지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지금 정치권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측근이 이제 보냈죠. 뭐 지금 검찰에서 지난번 그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최양호 원장 대체로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체리따봉 실수냐 고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실수였겠죠. 이재명 대표도 그거 실수로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약간 좀 고의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고의성 많다고 보죠. 맨 뒷줄에 앉으시니까. 예. 근데 자 이제 뭐 시계별로 보면 11시 15분에 이 문자를 받아요. 근데 이것이 공개된 거는 3시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 이렇게 보시면은 보안 필름 항상 깔고 보시거든요. 아, 보안 필름이 없어요. 찍으려는 거죠. 근데 다른데 국회의원들 보시면요. 사진에 나오게 각도 잘 잡아주거든요. 뒤에서 찍는 거. 예. 그러면 지금 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뒤에서 찍는 거 보니 알고 평소에 하던 보안 필름 베꼈다. 뭐 거기서는 우리가 뭐 추론이 가능한 부분들이 휴대폰에 이렇게 보안 필름을 붙이는 게 있습니까? 네, 보안 필름 주면 이 뒤에서 안 찍혀요? 편광이 돼 갖고 이게 안 찍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봐요. 자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예, 제가 알고 있는 뭐 이 정보로는 꼭 붙이시고 다니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볼 때는 조금 많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예, 뭐 그런 사례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전쟁이다 이런 것을 좀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노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이슈화되는 상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 스스로
잘 안 서는데요. 대표가 되자마자 이 전쟁 상황을 맞는 게 사실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끌고 가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참 물론 뭐 이게 흔히 소환이 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 뭐 전쟁을 하면 전쟁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은 안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검찰이 뭐 어차피 공소시효도 있고 수사를 착착착 해야 되니까 소환 당연히 해서 조사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정기국회 첫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장윤선 기자 보시기에도 전쟁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정기국회 첫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당선되고 나흘 만에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는 대체로 다 지금 뭐 서면 조사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만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인데 이 자체로 이재명 대표 측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세게 한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그런 판단에서 보좌관이 그런 뭐 전쟁입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시사 1번지 오기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변호사들 얘기로는 지금 국회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작년 10월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상에서 이제 했던 백현동 등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법으로 걸었어야죠. 허위 사실이라면. 근데 당시에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뭐 다 털고 뒤졌는데 나온 게 없으니까 이 발언이라도 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 이런 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실질적인 그 허위 사실에 해당되려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당선 목적이거나 하나는 낙선 목적.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적용하는 게. 그래서 사실 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장모님과 그다음에 부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면 이거는 사실상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예컨대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공문 보내고 하니까 협박으로 느꼈다. 이걸 만약에 압박이라고 했으면 괜찮았을까? 협박이기 때문에 문제인가?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인가? 이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오바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사실상 50만 원 미만이어서 무혐의 혹은 무죄로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 검토를 해보면.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에도 이제 법률적 판단을 다 할 텐데 그럼 왜 이걸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뭐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앞두고 국면 전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현 정부의 뭐 문제점들 많이 나오고 윤핵관 얘기 나오고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오고 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반찬이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바꿔보려고 이렇게 네. 한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 6일 날 부른다는 것도 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9월 6일은 뭐예요? 왜 9월 6일이냐? 이날 국민대 그 교수들이 모여서 뭘 발표하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분석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면 전환 위해서 추석 밥상에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데 지지율 계속 정체 혹은 하락 추세죠. 그리고 당 여전히 뭐 이준석 대표 물러날 생각 1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텐데 그럼 민주당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걸로 세트 메뉴를 하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평론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9월 6일이 하나 또 있는 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날. 9월 5일 만료인가요? 예, 그러니까 6일인가 하여튼 뭐 9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9일 참. 그 언저리가 6일 되기 이후에 때문에 만료가 네, 돼야 맞습니다. 뭐 소환의 의미가 네. 있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당으로 끌고 와서 그거를 지금 다시 이제 정치 어떤 뭐 이슈화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거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일 텐데 가서 지금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해서 좋은 적이라는데 하여튼 정치적 발언을 해서 좀 뭐 탄압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듯한 뭐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거는 정확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야당, 그것도 다수 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리고 대표가 되자마자 뭐 대통령실에서 와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 딱 한 거,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그거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죠. 전혀 없죠. 대전쟁이죠. 예. 저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역대 저는 데이터의 속성 분석이나 빅데이터상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헌정사에서 보지 못했던 대전쟁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는 저 박신영 선배님께 제가 황송한 말씀인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피가 낭자한 대전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은 낮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사죠. 그리고 검찰 조직은 진용을 갖추고 있죠. 근데 윤핵관은 핵핵거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이걸 돌파를 할 수 있는 건 수사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것은 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각을 바짝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지율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금요일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7%.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네요. 똑같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왔는데 저는 더 주목해야 될 게 정당 지지율이에요. 민주당 34, 국민의힘 36. 대선 때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지율이 대선 때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대선입니다. 또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바랄까요? 또 수사하고 또 대장동 이야기 나와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 의혹도 특별법.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죠. 그 제가 뭐 웃다가 이 핀찬도 들었는데 이게 선우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우는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 권력을 잡고 있는 현 정부에서 웃기지도 않는 논리로 수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라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배종찬 대표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 제가 살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국토부가 협박했다와 압박했다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이 돼야 되는 겁니까? 김문기 전 그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누가 저한테 백운기 앵커님 잘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는데 그럼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 무죄가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얼토당토 안 한 말장난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앞서 우리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경력 의혹을 본인이 부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풀렸다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되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서면 조사를 하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고 기소 의견을 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하루에 평균 200회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언론인, 그다음에 정치인, 법조인, 우리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거짓말을 우리라고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직업권으로서 그런데 이게 이 법이라는 것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디 초등학생처럼 취급해가지고 거짓말하면 기소한다, 수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거짓말 얘기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님 대선에서 수사들 직접 촉구하시기도 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또 민생 얼마나 그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관련한 질문할 때도 민생을 챙기느라고 뭐 이런 거 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했고. 네. 워딩이 똑같습니다. 예, 거의. 또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문서답인데요. 꼭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법률 관계를 담당하는 실제 검사 출신도 여러 명이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안 하고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뭐 민생을 챙기느라고 그런 거 볼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표현인 건 알겠는데 예. 대통령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거짓말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인 예를 거죠. 들자면 이거 아닙니까? 민생을 늘 챙기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장면이라든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거짓말 하셔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신 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경제 민생을 우선시하고 있고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선거운동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면서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겨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의 발언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양치기 소년이 한 번 거짓말할 때랑 계속 거짓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고 아니 저 사람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럼 대통령실에 계신 모든 참모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놀겠어요. 다 보고서 만들어서 꼼꼼히 올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뭐 대통령실이어서 제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청와대 보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언론 보도 자료 준비하는 게 홍보수석실의 일입니다. 그거 다 해야 그거를 7시 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7시 회의에 들어갈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일을 5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던 그 YS 대통령은 아침에 조깅까지 하세요. 그러면 4시에는 다 끝내놓고 뛰면서 보고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만 만약에 강도가 높고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을 얘기하면 또 모든 국민들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수사 가이드라인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지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굉장히 표준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잠깐만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 보수 패널이라고 방어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그런 관련인데 대통령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표현,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거짓말에 가까운 표현, 왜 그런 표현을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뭐 보수 패널로 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 처음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내부 총질이라든가 체리따봉 그 사태 초기에
여태 그러니까 한 달째 아무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모종의 유감을 표명했다거나 사과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체리따봉 이렇게 보내놓고 그것도 마치 없던 일처럼, 그리고 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너무 일이 바빠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친 간극이 있는 거고 괴리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한 번 또 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신뢰를 잃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는 그 장윤선 기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좀 정치적이어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야죠. 보석 빌렸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비서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하실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챙겨두고 정제된 말로 나와야 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비서실이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면 지금 뭐 정무라인 바꾸고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정무비서실이거든요. 거기서 정제된 말과 이 전체들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큰 펑크가 났고, 그런 그 펑크 나는데 또 뭐 지금 뭐 각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윤핵 간의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인사에서 제가 가장 이건 아닌데 그 했던 것은 사실 비서실장 이었어요. 왜 그러냐? 역대 보시면 비서실장이 다 정치권에서 왔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아니고 김대기 실장은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한민국 뭐 5대 안에 드는 공무원입니다.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경제정책책이고 전체 정책을 챙긴다는 그런 대명분 안에 왔지만 옆에서 한꺼풀 보면은 정치는 그럼 우리 윤핵관들이 다 해드릴게요. 우리 말만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걸맞는 이 보좌진과 그다음에 그런 세련된 어떤 이 조직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핵관 나오는 얘기는 사실 대통령께 모두 올려붙는 지금 비난이 90% 선상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인사 정리할 때는 대개 보면은 수석들부터 가른 다음에 밑에 비서관 행정관 가르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등등 아직도 윤핵관 또는 외부의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건 사실 비서실 탓으로 돌리긴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매일 아침에도 오스태핑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 질문할 거라고 예상 못하는 비서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상하죠. 그리고 그럼 비서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을 한 비서실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완전히 저는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나온 멘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멘트가. 그러니까 비서실이 준비해도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안 받는다라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들은 풍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세 문장 요약 보고가 가장 몸에 익으신 거예요. 긴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현상, 분석, 대응 기조 이걸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서 딱딱 드리거든요. 검찰들은. 예.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 시간이 1부 마칠 시간이 돼서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고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르케님, 대통령 왜 기사를 안 읽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세영님, 백성은 고통 중이고 정치판은 전쟁 중이다. 김상길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바쁘지 지금 대통령이 바쁠까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